미니 대선이라고 불렸던 사실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흘러갈 전국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선거가 끝난 지 사흘이 지났나요? 뜨거웠던 선거 현장 그리고 나온 결과 한번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에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 37.7%,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로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예측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고통 속에 계시는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을 보듬어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지상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또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나온 선거 결과를 가지고 이번 주 짚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는 나왔어요.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결과는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니까 짚어봐야 할 얘기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각 당이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선거 후 재편과 관련해서요. 일단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두 분 총평 먼저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부터 하실까요? 지금 가장 크게 웃고 있는 그런 쪽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론조사 기관들은 일관되게 그 공개 그 여론조사를 공개 금지하기 직전까지도 약 한 15%에서 20% 포인트 차의 그 격차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지금에서 밝히지만 여론조사 공개 금지 기간 내에서도 네. 사실은 약 한 17%포인트 이상 격차가 격차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계속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건 샤이 진보가 대답을 안 했다. 여전히 진보층은 결집하고 있다. 한 자릿수 정도로 좁혀졌다. 이제는 예. 역전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던졌거든요. 선거 막판에요. 선거 막판에. 물론 이것이 이제 정신 승리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론조사를 믿지 않거나 혹은 민심의 동향을 읽지 못한 정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결론이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외곽에서의 어떤 그런 민심을 호도하는 그런 정보들을 추종하는 것들이 계속 추종하는 스타일이 계속 이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스베이다라든지 예. 알릴레오라든지 이런 당 밖에서의 이야기,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추종해서 따르다 보면 물론 그 전까지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그 점에 있어서 여전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나 이번엔 유시민 씨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외곽에서의 음모론을 추종하는 것이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박진영 대변인께서는 이제 선대위에서 직접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뛰셨기 때문에 더 좀 이번 선거의 패배가 뼈아프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네, 뭐 회초리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곤장 맞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엎드려서 곤장 맞은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게 다음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기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는데요. 특히 이제 결과로서 이제 내부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러게 되면은 네. 더 심각해지죠. 역으로 이제 지리멸렬했던 야권은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대선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를 잘못 읽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예. 우리 지지층이 잘 잡히지 않는다. 평균적으로 여론조사를 잡을 때 한 20% 가까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고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집결하지 않고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여권 지지층 일부의 입장에서도 지지해 줄 만큼의 이 본인들이 이 심정적인 모티브를 얻지 못한 거죠. 그 부분은 기존의 여권 지지층 분들도 상당수 지금 좀 등을 돌린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등을 돌렸다라기보다는
꼭 나가서 찍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투표하러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LH를 통한 이제 부동산 민심, 그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내로남불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했던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지도부의 전략 부재도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뭐 초선 의원들이 과거사까지 막 총선 전 이야기까지 들먹이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이번에 보면은 야권은 단일화라는 프로그램을 정치 기획으로서 잘 돌렸어요. 그런데 여권은 어떠한 정치 기획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부동산 연루 의원들에 대한 이 조기적인 조치 이런 것들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소급 입법이라든가 이해충돌 방지법 이런 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 이기기만을 바라던 그런 요행수가 통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할 것 없이 모든 지역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변인님께 조금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 곳에서도 못 이길 거라고 혹시 예상은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산은 좀 경우가 다른 게요. 김영춘 후보님이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부산 같은 경우는 오고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부터 이길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부산이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국민의힘을 찍었는데 정말 부산 시민들이 마음 먹고 오고돈 후보를 찍어줬는데 오고돈 시장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렇게 낙마한 상황 자체에서 부산 시민들은 완전히 등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은 여기에는 원래 야당의 텃밭이 그렇죠. 원래 야당으로 텃밭으로 돌아간 거죠. 여기에 네. 대해서는 김영춘 후보가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는 뭐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도 다 졌죠. 근데 네. 어차피 이제 바닥 자체의 구성이 다르고요. 흔히 하는 당원의 구성이나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조직적으로 한 3대1 정도로 밀리는 원래 수준입니다. 그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 예상을 했었고. 예, 그렇죠. 서울은 이제 경우에는. 좀 다른 게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 전략과 선거 과정에서의 이 강력한 내로남불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없던 것이 저는 뭐 민심을 이렇게 확 쏠리게 하는 상황으로 네. 갔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전 지역구에서 다 졌다라는 이유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지지층마저도 투표하러 나갈 이유를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네, 실제로 지역구가 있었던 박영선 후보의 지역구가 있었던 구로마저도 등을 돌리는 결과가 나왔었고 또 눈에 띄는 점은 뭐 강남 3구 지역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네. 이런 지역구의 민심은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지요? 일단 저는 이제 강남 3구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졌을 때 한 가지 걱정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 이게 혹시나 또 강남 3구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강북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 쪽에서 민주당을 지지해버리면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 진영에서 언제나 했던 강남북의 그런 어떤 또 갈라섬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한 또 이 강북 주민들이 여기에 또 심판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편가름이 또 다시 있을까 봐 걱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 전통적으로 지지를 보였던 노원이라든지 강북, 성북구마저도 사실 무너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주 캐스팅 보트 지역이 이번에 서남권이라고 봤어요. 양천, 서남권이요? 금천, 뭐 영등포 이쪽에서 캐스팅 보트를 취할 거다. 그리고 이쪽은 이 동쪽은 원래 이제 갈라설 거다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전 지역에서 사실 무너졌거든요. 이건 이 어느 후보가 잘했다 못했다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나 오세훈 후보를 본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 대한 영수증을 한번 청구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총선도 이렇게 밀어줬어. 네. 그리고 지방선거도 밀어줬어. 대통령도 해줬어. 그러면 우리를 먹고 사는데 최소한 어떤 것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부동산 값은 올랐어요. 일자리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전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정부에서는 계속 OECD에서 가장 앞서 있다든지 OECD의 모범 국가라든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 괴리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다른 게 아니라 뭐 적폐냐 정당성이냐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지표를 내놨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답을 어떻게 했냐면 적폐 때문이다라고 엉뚱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결정적으로 전통적 지지층까지도 등을 돌리게 만든 게 아니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되받아서 한번 박진영 대변인께 여쭤보면 지금 전통적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박영선 의원의 지역구마저도 이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경제 정책들에 있어서 뭔가 방향 전환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한데요. 근데 뭐 경제 정책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OECD 내에서 성장률 1위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뭐냐면요. 이 성장의 효과가 구석구석까지 세세하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지 않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구조화되어 버린 거죠. 사실 이제 역대 정부 모든 정부가 야당은 다 경제 위기로 비판했습니다. 저희도 야당할 때 이명박 정부 때 경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경제 위기라고 비판했고요. 경제 위기로는 대한민국이 정말 잘 나갈 때도 늘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건 뭐냐면은 서민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체득할 수 있는 네. 그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가오는 것들을 못 해준 거예요. 늘 이 제 대기업 중심의 성장만 했지 우리가 양극화 해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부도 제대로 노력했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로울 수 없을 그렇다면 것이다. 방향은 맞지만 뭔가 그게 실제 그 실생활에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 혹시 그런 시간이 말씀이실까요? 부족했다라기보다는요. 이제 한국 사회의 경제가 이제 글로벌 경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각 개인의 이게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 생활 경제로 넘어가기가 좀 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 정권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뭐 제 스스로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더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구조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역적 차원에서 보면 확실히 부동산 이슈가 먹혔던 것 같아요. 강남 3구 같은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보유세 문제라든가 뭐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 흔히 하는 분노 투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강북 쪽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이 기대 심리가 있는 곳들은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또 높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심판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역에 이어서 연령대별 이번 투표 결과 어땠는지 이것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연령대가요. 지금 보면 20대가 확실히 지금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를 했었고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몰표가 나왔었고요. 아주 전통적으로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라 불리는 이 40대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비등비등한 결과를 나타냈지만 이것도 또 다른 한쪽에서 해석을 해보면 40대마저도 이제 뭔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돌아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연령대별 결과 저희 지상파 3사 그리고 MBN 출구조사에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두 가지죠. 하나는 20대입니다. 역시 20대를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2011년도에 재보궐이 또 있었어요. 서울시장 재보궐. 그때 당시에 박원순 후보에게 20대가 지지를 한 표가 거의 60% 가까이 돼요. 그러면 지금 비교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박영선 후보에게 22.2%, 20대 남자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60%, 그럼 40%포인트가 마음을 돌아선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것이 진영의 투표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 남자가 보수 진영에 지금 찬성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또 오류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청년들의 보수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20대는 언제나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정당에 지지를 하는 것이지 진영적으로 어떤 진영을 무조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이런 어떤 프레임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거든요. 저는 지금 50대에서 60대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교육을 생각했을 때 사실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교육이 산업화 시대에서 무리한 교육이었다라고 젊었을 때 깨닫고 어떤 진영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편향된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세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그런 게 없는 산업화냐 민주화냐의 굉장히 자유로운 세대가 20대거든요. 어느 진영이냐에 따라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누가 잘했어. 못했어. 이 판단으로 투표를 그렇죠. 한다. 자신들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언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즉 자신들의 가치관은 공정이에요. 딴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공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인국공 사태가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인국공 사태를 아직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해를 못할걸요. 왜냐하면 인국공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그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지금도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인국공이야말로 지금 한정된 어떤 자원, 내가 진짜 인국공의 정규직
직원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여 왔는데 네. 그렇게 하면서 불공정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20대를 아직도 일부에서는 무슨 바보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표현하면서 네.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20대가 왜 마음을 돌렸느냐에 대한 진짜 과학적인 분석이 없다면 민주당은 계속 아마 20대에 외면당하는 정당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예, 박진우 대변인. 뭐 전반적으로 이제 동의가 되는데요. 산업화라는 가치가 있었고요. 또 민주화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이거는 집단적 가치였습니다. 네. 집단 세대적 가치인데 지금 20, 30대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20, 30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뭐 당시 선진국이라고 뭐 단정하기는 그럴 수는 없지만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집단적 가치보다는 개별적 공정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인식 차이가 있는 거고요.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또 샐러리맨들과 자영업자의 차이가 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관통하는 가치는 뭔가 하면 과연 공정한가, 불평등하지 않은가 이런 개별적인 인식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인국공 사태가 저는 정확하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집단적인 문제로 보면 저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흔히 표현하는 리버럴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이 세대들을 만드는 자유로움과 공정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책을 할 때 네. 깊이 성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민주당은 듭니다. 다른 당들보다도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추구해왔지 않습니까? 공정과 정의의 그럼에도 가치가 저희가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단적으로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세분화돼서 네.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 그런 시대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여야에서는 모두 당 재정비에 나선 모습입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선거 참패 후에 반성과 또 쇄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합니다. 이번에도 좀 박 대변인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초선 의원들이 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쓴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한 문제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시는지요? 그 뭐 진정성과 이 충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해를 합니다만은 혁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비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형용사 중심으로 된 두리뭉실한 비판과 혁신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초선들의 지금 이 기자회견 내용이 저는 뭐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저 정도 보시는가요? 비판은 이제 일부 보수 언론에서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충분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내부에 있다면은 좀 더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주는 게 맞죠.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 총선 전의 상황들까지 소환해서 할 필요는 전략적으로 저는 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아직도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당내에 충분히 있습니다. 네. 이 비판이 여차 잘못하면 당내 갈등을 야기시키는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 장관이 뭐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고 와서 싸워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가서 싸운 사람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조국 장관까지 소환하는 것은 뭐 전략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오히려 저는 보궐선거를 책임졌던 지도부에 대해서 보다 매섭고 구체적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합니다. 만약에 2030 의원들이 계속해서 당의 이번 선거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 조국 사태에 있었던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지속적으로 제기할 경우에 이게 그러면 당내 갈등으로 좀 번질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정권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또 국정기조 전반에 대한 그 비판으로 가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라는 논리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특히 언론과 같이 흔히
같이 융합된다면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반성을 하려면요. 보궐선거 기간에서 짧은 기간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대로 쳐다봐야 됩니다. 네. 이걸 봐야 되는 거지 과도하게 원인 분석하게 되면요.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북국 무너지면 대용국 탓이냐 이런 식으로까지 갈 수 있게 되고요. 당의 존재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네. 저는 저 같으면 당장 비판하는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야권에서 단일화 전략을 가지고 갔는데 여권에서 단일화하는 동안에 정치 프로모션 하나도 하지 않고 뭐 했느냐? 첫 번째 그런 비판하고요. 선거 기간 중에 부동산 연루 의혹 의원들 나왔을 때 바로 당에서 징계하면 되지. 그걸 뭐 번익위까지 끌고 가고 야당까지 끌고 가고 하면서 정쟁화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지점에서 비판을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모든 게 다 그렇겠지만 잘하면 이제 모두가 잘했다 하지만 또 잘 안 됐을 때는 이것 탓이다 저것 탓이다 말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지금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여러 목소리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언론이나 혹은 우리가 토론회에서도 좀 생각이 달라요. 잘못 표현하고 있는 게 당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당내 갈등은 있어야 돼요. 당내에서는 생각이 다른 집단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당내 투쟁이 있었고 당권 경쟁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당권 경쟁이 갈등이 없이 모두 다 똑같은 사람들이 다 나오면 그게 당인가요? 그런데 혹여나 네. 말씀 끊어 죄송하지만 네네. 이게 개파 갈등으로 번져서 이게 또다시 국민에게 피로감으로 번지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민주당은 개파 갈등이 없어요. 없었던 정당이에요. 개파가 있었던 정당입니까? 비주류가 있었습니까? 역대 어떤 민주당도 비주류가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도 비주류였어요. 40대 때. 40대 기수론 그래서 주류의 정면으로 부딪히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 어떤 상황이죠? 비주류를 키우지 않아요. 전부 다 권리당원들이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 내면 가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민주주의의 양념인가요? 문자 폭탄 던지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개파가 있습니까? 비주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갈등도 없어요. 진짜 소수 의원들이 한 소리 하면 그냥 묵살시키고 압박 넣고 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공천도 안 줬어요. 지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선 의원들 얘기에 뭐가 부족하냐면 네. 행동이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예. 혁신을 하겠다. 그리고 아니면 예. 어떤 의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무엇을 잘못했다고 무엇을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반성합니다. 이건 이 개파 갈등을 예. 유발시키는 게 아니죠. 예, 지금 이정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시면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 예. 제가 그러면은 이 민주당 부분을 좀 안에는 주워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저도 제가 말을 좀 진위가 왜곡됐을 수 있는데 네. 뭐 갈등은 필요합니다. 갈등도 필요하고 경쟁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교사가 학생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 뭐냐면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당원들 탓을 하면서 내가 말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만 비판했다는 겁니다. 언론용 비판만 했다는 겁니다. 비판을 하고 비주류를 할 거면요. 당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화해서 세력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경쟁 관계를 만들어야죠. 제가 봤을 때 당의 비주류라 뭐 일부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말뿐인 비판밖에 안 했다. 저는 뭐 그렇게 그분들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요. 물론 지도부도 똑같습니다. 주류들도 이번에 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형용사 반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 체제로 이제 지금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에도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야지. 지금 비대위는 된다는 다르죠. 지금 건가요? 비대위는 사실은 이제 당내 경선 절차를 만들기 위한 임시 예. 집행부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지도부 총사퇴할 때 나왔던 메시지 그걸 그렇죠. 지적하시는 예, 건가요? 정통성이 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 당권주자, 차기 대권주자들이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혁신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쇄신 방향, 구체적인 방법 이거는 차기 지도부한테 좀 맡기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기다려보자라는 게 아니고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 네.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한 갈등도 존재하는 예. 거고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도부 총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 하자 이렇게까지 이제 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좀 구체적인 행동 방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당의 혁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당은 네. 정치 결사체거든요. 정치 결사체라는 건 뭐냐면은 규약이 분명해야 됩니다. 규율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내로남불에 대했던 의원들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가 자체 징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정당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선거를 하는 정당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재집권 플랜이라든가 승리하기 위한 플랜을 제대로 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혁신 예. 방법입니다. 네. 예. 네. 지금 분명히 2030 의원들 두 분 지적대로 구체성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의미를 부여하자면 민주당 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이렇게 한 목소리로 냈다는 점, 그 점은 분명히 좀 의미를 부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목소리가 여기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정말 당내에 뭔가 헤게모니를 좀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선거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떠한 정파나 정당이 오만해졌을 때 그것을 한번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 절대 우리가 오류가 없다고 한 이 정부나 이 민주당이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 그게 선거 때문이거든요. 예. 즉 말씀하시던 의도대로 앞으로 대선이 있고 또 다시 지선이 있습니다. 물론 2년 후에 다시 총선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지도에서 서울시 지도와 부산 지도에서 새빨간색으로 물든 것에 대해서 사실 초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이제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와야지만 재집권도 가능하고 예. 또는 다음 지선도 사실은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의 정도의 목소리가 초선 의원들의 이 정도의 반성으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훨씬 더 조직화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당원들, 말씀 제가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당원들을 규합하고 하면서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딪혀야 되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뭘 3년 동안 잘못했는가에 대한 뼈저린 그런 어떤 이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또다시 외곽에서 뭐 알릴레오가 무슨 말을 하냐, 다스베이다가 무슨 말을 하냐, 좌표 찍어서 공격하고 거기에 휩쓸리는 그런 정당으로 또 이렇게 전락하게 되면 저는 대선에 정말 빨간불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 정도 수준의 말은 정치 안 하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 정도 비판은. 예를 들어 볼게요. 친문 지도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청와대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정책을 통과할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좀 후퇴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럼 구체적인 것들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충돌방지법 왜 제때 통과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 관련 이 투기자에 대한 소급 입법에 대해서 해석 환수하자.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통과시켜야죠. 위헌 논란 때문에 통과 안 됐잖아요. 위헌 문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결성된 그 더민초에서는 청와대에 대한 그 인사 문제라든지 끌려다니는 문제, 당정청 관계 정립에 대한 그런 지적도 나온 그렇게 걸로. 지적을 하는 게 정확한데요. 예. 그걸 표현하는 게 다르고 어다른 겁니다. 친문 지도부는 안 돼 하는 순간에 개파 갈등 논리에 빠져들어 버리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할 해결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선거가 끝났지만 오히려 더 토론이 뜨겁네요. 짚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서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후 상황만 짚었는데요. 내일 또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 상황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